네, 풀스택 스터디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정상 카메라가 안 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API, 엑시오스,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API, HTTP 이 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라는 뜻이며,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규격들을 API라고 합니다. API는 음식집의 점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손님, 프로그램이 주문할 수 있게 메뉴, 명령 목록을 정리하고 주문, 명령을 받으면 요리사, 응용 프로그램이랑 상호작용해서 요청된 메뉴, 즉 명령에 대한 값을 전달하는, 쉽게 말해 API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TTP입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요청 응답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아래 쓰여 있듯이 컴퓨터들 사이나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가 HTTP를 통하여 서버로부터 웹페이지나 그림 정보를 요청하면 서버는 이 요청에 응답해서 필요한 정보를 해당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레스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트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1991년에 WWW가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탄생을 했을 때 팀 버너스-리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할지, 그게 문제였어요. 팀 버너스-리는 그래서 정보들을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해야겠군이라고 답을 내리게 됩니다.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파란 글씨로 생겨서 이제 누르면 이동하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HTTP라는 프로토콜을 여러 사람들이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대학원생 로이 필딩이 이 프로토콜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 명세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HTTP는 당연히 월드웹 와이드 그 전송 프로토콜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고, 웹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이 필딩은 이 명세의 기능을 더하고 기존의 기능을 더 고쳐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작정 HTTP 프로토콜을 고쳐버리면 이제 기존에 구축했던 웹하고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로이는 웹을 망가뜨리지 않고 HTTP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민 끝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레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이가 고민 끝에 만들게 된 이 레스트란 무엇일까요? 레스트는 웹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해서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레스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자원, 행위, 표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레스트는 웹의 기존 기술과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이제 아래 쓰여 있듯이 기존 개발자가 아니라 새로운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하려고 코드를 봤는데,
나랑 이제 설계 방식이 너무 달라서 코드를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관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받은 보편적인 설계 방식의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 보편적인 설계 방법, 양식,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스트는 레스트풀하게 만들기 위한 제약 조건들의 집합,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스트풀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러한 레스트 기반의 규칙들을 지켜서 설계된 API를 RESTful AP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 6가지 규칙들은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REST는 웹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해서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방법론의 제약 조건 집합을 말하고, 이 제약 조건의 집합을 모두 만족하면 RESTful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제약 조건의 집합을 모두 만족하는 API를 RESTful AP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HTTP API는 HTT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통신하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 아까 말한 제약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이게 바로 RESTful API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약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자원이 있는 쪽이 서버, 자원을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서버는 API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 저장하는 것을 책임지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이나 컨텍스트 등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집니다. 이처럼 이 조건의 기본 원칙은 관심사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이를 따르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의존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URI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상태성입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만 처리해서 구현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전 요청이 다음 요청의 처리에 연관되어서는 안 돼요.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 요청이 DB를 수정하게 돼서 그 DB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의 처리 방식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담도 줄어들어서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은 서버가 요청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캐시 가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는 이 접근되어진 데이터들의 뭉치들을 저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캐싱이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레스트는 웹 표준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HTTP가 가진 강력한 특징 중 하나인 캐싱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 표준에서 사용하는 last modified 태그나 이 태그를 이용해서 캐싱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계층형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REST API 서버만 호출하지만 서버는 다중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순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API 서버와 그 앞단에 사용자 인증, 암호화, 로드 밸런싱 등을 하는 계층을 추가해서 구조상의 유연성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드 온 디맨드입니다. REST의 제약 조건 중 유일한 선택적 제약 조건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소스에 대한 표현을 응답으로 받고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코드를 서버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HTML에서의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체로 REST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위에 5가지 조건들을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TTP만 잘 따라도 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이가 REST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은 바로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유니폼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URI로 지정한 자원에 대한 동작을 한정적인 인터페이스로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즉,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술이든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유니폼 인터페이스에는 4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URI로 리소스가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프리젠테이션 전송을 통해서 리소스를 조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리소스를 만들거나 삭제, 수정할 때 HTTP 메시지에 그 표현을 전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의 2가지 조건들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이 2조건, 메시지는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전이되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들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순히 루트를 얻어오는 HTTP GET 요청 메시지는 스스로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바로 목적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이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200 응답 메시지이며 제이슨 본문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문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컨텐트 타입 헤더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컨텐트 타입 헤더를 작성을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대괄호, 중괄호, 큰 따옴표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문법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OP 값은 무슨 뜻이고 패스는 뭘 의미하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하면 완전해집니다. 이 응답은 제이슨 패스 제이슨이라는 미디어 타입으로 정의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이슨 패스라는 명세를 찾아가서 이해한 다음에 메시지를 해석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올바르게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봤을 때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도 다 온전히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REST API는 이를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디어 타입에는 그냥 제이슨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전이되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환영합니다라는 이제 루트 홈페이지에서 글 목록을 보고 싶어서 거기서 글 목록 보기를 눌러서 글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글 목록에서 글을 쓰고 싶어서 글 쓰기를 눌러서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상태를 전이하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상태 전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전이할 때마다 다 해당 페이지에 있던 링크를 따라가면서 이제 전이했기 때문에 헤이토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퍼링크를 통한 상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HTML은 헤이토스를 만족하고 있죠. 이제 A 태그를 통해서 링크로 다음 상태로 전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유니폼 인터페이스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독립적 진화 때문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서버의 기능이 바뀌거나 새로운 API가 추가되고 기존 API가 변경, 삭제되고 URI가 바뀌어도 클라이언트는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이가 레스트를 만들게 된 계기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에 레스트가 목적하는 것이 바로 독립적인 진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니폼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레스트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웹은 레스트를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페이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웹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고 HTTP 명세가 변경되어도 웹은 잘 작동합니다. HTML의 버전이 바뀌어도 뭐 페이지가 조금 깨지는 일이 생겨도 기능들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웹은 다 독립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바일 앱들은 가끔 앱을 사용하면 강제로 업데이트 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이때 서버가 기능이 변경되었는데 클라이언트가 그걸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주 업데이트하죠. 분명히 이제 웹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모바일 앱에서는 엄청 흔한 경우입니다. 모바일 앱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프 디스크립티브랑 헤이토스가 독립적인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는 메시지.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변경되더라도 이제 오고 가는 메시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헤이토스. 어디지 미리 정해지지 않죠. 어떤 상태로 전이가 완료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전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링크는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서버가 링크를 마음대로 바꿔도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에 따라서 전이만 되면 되기 때문이죠. API도 이런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다 따라야 REST API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PI는 왜 뭐가 문제길래 REST가 잘 안 될까요? 웹하고 비교했을 때 HTTP API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슨이나 XML 같이 기계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포맷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셀프 디스크립티브 측면에서 보면 제이슨은 불완전합니다. 문법은 정의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키 밸류 값에 대한 의미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법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의미를 파악하려면 별도로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레스트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꼭 레스트 API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노이 필딩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거나 매일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불만을 들어도 상관이 없다면 레스트에 시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는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없고 개발자로서 진화에 관심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레스트를 따라야 하겠죠. 결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REST API는 사실 REST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REST의 제약 조건 중에 특히 셀프 디스크립티브와 헤이토스를 잘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REST를 따를 것인지 말지는 API를 설계하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REST를 따르지 않겠다면 REST를 만족하지 않는 API를 뭐라고 부를지 결정해야 할 것이며 HTTP API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REST API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레스트를 창조하신 로이 씨께서 싫어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동받았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이제 네. 실제로 그러면 REST API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이슨이 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캐싱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레스트를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셀프 디스크립티브랑 헤이토스를 꼭 따라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로이 씨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잠시만요. 조금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근데 그 질문 목록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네. 이제 실제로 그럼 REST API 혹은 HTTP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메소드랑 그리고 이제 바디랑 그다음에 요청 UR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의 내용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제이슨이 뭔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캐싱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 발표 끝나고 이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엑시오스랑 그 다음에 API 시약, 그 다음에 제이슨 웹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시오스는 일단 브라우저 Node.js를 위한 영호 씨, 그 마이크 완전 깨집니다. 지금도 깨지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엑시오스랑
API 콜 시연하는 거, 그 다음에 JSON 웹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시오스는 브라우저 노드.js를 위한 PPT가 왜 없지? 네, 그럼 네, 다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엑시오스는 브라우저 노드.js를 위한 프라미스 기반의 HTTP 통신 라이브러리인데, 프라미스를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를 하려면은 콜백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서비스가 좀 커지면서 비동기 처리를 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콜백 함수를 좀 중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콜백 지옥에 걸리면서 예배 처리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좀 코드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유튜버 분이 계셔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오스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API 통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 자료는 뭐냐면은 npm을 통해서 다운받은 그 라이브러리들의 다운로드 수를 통계 자료로 해놓은 건데, 이 파란색, 제일 많이 다운로드된 이 파란색이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초록색은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API 콜을 할 때 그동안 패치만 사용을 해오고 엑시오스는 그냥 존재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엑시오스가. 그래서 이제 API를 호출할 때 패치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엑시오스로 호출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API를 호출을 하면은 사용자의 아이디랑 패스워드 값을 같이 실어서 보내야겠죠. 그럼 이제 패치 함수의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body라는 변수 안에 담아서 보내고, 엑시오스는 body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도 fetch 함수는 2개가 사용이 되고 엑시오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사용이 되는데, fetch 함수에서 이제 2개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 URL이라는 거를 또 따로 인자로 줘야 돼요. 근데 그에 반면에 엑시오스는 이 옵션스라는 그냥 오브젝트 안에 URL이랑 메소드랑 이런 거 하나에 다 넣어버려서 그냥 이 오브젝트 하나만 넣어서 콜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차이점은 엑시오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엑시오스는 그냥 엑시오스 자체에서 JSON으로 형변환을 알아서 해줍니다. 패치 함수를 보시면은 저희가 body에서 json.string 파일하고 사용자가 일단 한번 JSON으로 형변환 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엑시오스 같은 경우는 그런 구문이 없죠. 그래서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줍니다. 이제 엑시오스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API 콜을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응답 받으려고 기다리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중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엑시오스는 그걸 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도 엑시오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이 좀 대부분의 브라우저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패치는 엑시오스에 비해서는 좀 한정적인 브라우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드린 JSON 데이터를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엑시오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엑시오스를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npm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얀-애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cdn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엑시오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엑시오스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은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패치랑 엑시오스를 비교할 때 보여드린 이 그림 같이 옵션스라는 오브젝트 안에 뭐 메소드나 URL, 뭐 헤더, 데이터 모든 거를 JSON 형태로 다 넣은 다음에 엑시오스에 넣어서 같이 부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axios.get 여기에 메소드 이름을 넣고 아래 URL 이름을 넣고 이렇게 호출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메소드를 바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경우에는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라는 이름 안에 놓는데 여기는 그냥 데이터 쓸 거 없이 그냥 바로 JSON 형태로 바로 데이터를 적어서 보내버리면 됩니다. 이제 이런 엑시오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 링크 안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엑시오스가 뭔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하시다가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엑시오스를 사용을 해서 API 호출하는 거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깨지나요? 또 튠 됐어요. 다시 잘 들리시죠, 그러면? 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일단 시연을 해드릴 API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시 이거 펜 돌아가는 소리 좀 들리나요? 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잠시만요. 근데 로그인 없어도 그냥 문서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 공공 데이터 쪽을 들어가셔서 이 제공 유형의 오픈 AP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저는 서울에 이제 따릉이 대여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대여 이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샘플 URL이 나와 있죠. 이제 로그인 하셔서 인증키를 발급받으시고 이 인증키 자리에다가 해당 키를 넣고 API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요청 인자를 넣고 출력값으로 이런 값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문서 보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API 호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CDN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CDN 설치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헤드 태그 안에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제 인증 키고 axios.get을 통해서 이걸 넣고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시면 돼요. axios.method 이름 그 다음에
URL을 넣으시면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콘솔에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역 1번 출구 앞에는 총 22개 거치할 수 있고 지금 하나밖에 거치가 안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엑시오스를 이용을 해서 API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호출을 했을 때고 아마 저희는 좀 리액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리액트에서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CDN을 이용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npm install axios를 치시고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axios require 이 구문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코드는 패치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한 코드거든요. 여기서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 리스폰스 받은 값을 패치에서는 사용자가 코드로 한 번 더 제이슨으로 형변화를 해줘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코드가 없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패치는 이제 이 형변환을 안 해주면은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엑시오스 같은 경우는 형변환을 안 해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는 이렇게 제이슨 형변환이 필요 없어서 좀 사용하기 간편하다고 처음에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시오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내용은 제이슨 웹 토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이슨 웹 토큰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용자 인증을 유지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소연님이 설명을 해주신 HTTP 특성 중에서 커넥션리스랑 스테이트리스라는 특징이 있는데 HTTP는 서버는 그냥 오는 요청만 응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응답을 주면은 바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JSON 토큰 같이 사용자 인증 정보를 유지를 안 해주면은 이제 네이버로 예를 들면은 처음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페이지에 요청을 보내면은 다시 또 네이버 로그인을 또 해야 되는 계속해서 로그인을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인증을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럼 이 사용자 인증을 어떻게 유지하냐면은 쿠키나 세션을 이용을 하는 서버 인증 방식이 있고 이 토큰을 이용하는 제이슨 웹 토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서버 인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전체적인 동작 과정인데 먼저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서버에 보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요청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제대로 된 회원인지 DB에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제대로 된 회원이다 그러면은 세션 아이디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서버 쪽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션 아이디를 제 회원한테도 같이 리스폰스를 응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그 다음부터 이 세션 아이디를 HTTP 요청을 보낼 때 헤더에다가 세션 아이디를 담아서 같이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이 헤더에 담겨져 있는 세션 아이디를 이 서버의 세션 저장소 쪽에서 조회를 하고 만약에 유효한 세션 아이디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은 서버가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션 아이디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서버 쪽의 부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서버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제이슨 웹 토큰 같은 경우에는 네, 회원 인증이나 정보 전달에 사용이 되고 이 서버 인증 방식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이 토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이슨 웹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게 클라이언트가 받는 토큰 값인데 이 토큰 값은 이런 헤더 부분, 이 빨간색 헤더 부분, 그 다음에 보라 색깔 페이로드 부분, 그 다음에 이 하늘 색깔 시그니처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각 부분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 TYP라는 이 제이슨 키값은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애고 그 다음에 이 ALG라는 제이슨 키값은 이 뒤에가 해싱 알고리즘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건데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라 해야 되지? 이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서버가 이 토큰을 암호화시켜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를 통해서 좀 보안성을 높이는 이점을 갖기 때문에 해싱 알고리즘은 반드시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 부분은 이 토큰은 아셔야 되는 게 서버에서 만드는 건데 이 페이로드 안에는 서버가 원하는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ISS 토큰 발급자, 뭐 SUB 토큰 제목 이런 옵션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SUB 토큰 제목이 뭐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이 IAT는 토큰이 발급된 시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가 이 해당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헤더랑 이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인코딩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커가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토큰을 주는 과정에서 토큰을 그냥 가져가서 다시 디코딩을 해버리면은 이 헤더와 페이로드 부분은 그대로 해커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가 페이로드 부분에 유저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넣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버리면은 그거를 그냥 해커가 가져가서 이 베이스64로 그냥 디코딩을 해버리면은 그냥 사용자 개인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페이로드 안에는 주요 정보를 담으면 안 돼요. 이게 JWT 공식 문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네임을 제가 바꾸면은 이 왼쪽 토큰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이슨 웹 토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그니처 부분인데 이 시그니처 부분이 암호화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헤더하고 페이로드를 인코딩한 값을 여기 보시면 이게 시크릿 키 값인데 이거랑 그 저희가 헤더 부분에서 선언을 한 해싱 알고리즘 있죠. 그걸로 이제 암호화를 해서 이 시그니처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페이로드 이 토큰 값을 임의로 변경을 해버리면은 바로 시그니처가 유효하지 않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인증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게 시크릿 키 값인데 이거를 뭐 A, B, C 이렇게 바꾸면은 다 암호화된 값이 다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JWT는 이런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기존의 서버 인증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을 이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가 토큰을 그냥 그대로 갈취를 해서 이 토큰을 그냥 헤더에 담아서 요청을 보내면은 보안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토큰을 부여를 할 때 유효 시간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이 유효 시간이 다 지나면은 해당 토큰은 더 이상 유효한 토큰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이 유효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분마다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 같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한 상태여서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제이슨 웹 토큰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인데 처음에 세션 인증 방식이랑 처음에 똑같아요.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로그인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는 DB를 확인을 해서 로그인 정상적인 유저면은 토큰을 뭐 아까 해시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해서 발급을 클라이언트한테 해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게시판 뭐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글을 쓰려면 회원만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글쓰기 요청을 할 때 헤더에다가 해당 토큰 값을 같이 넣어서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이 받은 토큰을 다시 복호화를 해서 시크릿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호화를 해서 해당 토큰이 유효한 토큰인지 검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유효하다 하면은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코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로그인 요청하는 함수인데 보시면은 fetch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 값을 리턴을 해주죠. 사인인 함수에서.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가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인인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받은 토큰 값을 res라는 곳에 저장을 res라는 변수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토큰 값이 널이 아니라면은 자신의 로컬 스토리지에 이 토큰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set 아이템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글을 쓰는 요청을 보낸다 치면은 포스트 피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헤더 부분에 HTTP 요청을 보내는 헤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토큰을 자기 스토리지에서 꺼내서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는 이 토큰을 검증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 마칠까요? 네, 제가 그러면 아까 물어보신 거 대답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이제 제이슨은 데이터 포맷으로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그 사람이랑 기계가 다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라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싱은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의 결과값이나 이제 복사본을 저장을 해서 다음에 그거를 불러올 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프로그램이 되게 유사한 데이터나 명령어가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효율적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쭤보신 거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아닌데. 이제 그 셀프 디스크립티브 해결법 첫 번째로 방법 첫 번째가 커스텀 미디어 타입이에요. 이제 미디어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해서 거기에 이 아이디나 타이틀 등 의미를 적어 놓고 그 문서를 미디어 타입 문서를 저장하는 곳에다가 등록을 해서 여기 콘텐츠 타입에 써주면 셀프 디스크립티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프로필 링크 릴레이션인데요. 앞이랑 똑같이 아이디랑 타이틀이 무엇인지 정의한 명세를 작성해서 링크 헤더에다가 프로필 릴레이션으로 그 명세를 링크를 하면 또 셀프 디스크립티브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제 헤이토스 해결법 첫 번째인데요. 이 데이터에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이퍼링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링크를 표현해서 다음 전이 될 상태를 적어주는 건데요. 링크 표현법을 직접 정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제이슨으로 하이퍼링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명세가 존재를 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작성했던 API를 많이 고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링크 로케이션 등의 헤더로 이 링크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HTTP 헤더에다가 이 헤더로 링크를 표현해 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답변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